예, 시청자 여러분, 토론장입니다. 어제부터 신년 특집 대토론 진행해드리고 있죠. 어제는 언론개혁에 대한 얘기, 뜨거운 토론이 있었습니다. 많은 화제도 됐고요. 오늘 두 번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올린 주제는 정치개혁입니다. 우리 국회는 뭐 아시다시피 매년 최악이다 이런 평가를 갱신해 오다시피 했는데 특히 작년 정치는 있었어도 정치력은 찾아보기 힘든 때가 아니었나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 무엇을 바꿔야 하나? 2020년 올해는 아시는 것처럼 21대 총선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더 좀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개혁을 화두로 오늘 토론을 펼칠 네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뵙고 있습니다. 직원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맞은편에 전원책 변호사께서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뭐 유튜브 방송도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남의 사생활을 자꾸 언급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사생활 보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선전도 해드리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100만 됐을 때 신세 갖겠습니다. 예, 지금 몇 만이냐고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12만 6천. 색달 됐습니다. 예, 이철희 의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불출마를 선언하셔서 네, 예, 오늘 하신 말씀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홀가분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뜨거운 이슈 때마다 나와주시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께서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예. 소개를 해드려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네 분은 모두 썰전의 전성기에 논객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여러 가지로 흥미로운 그리고 뜨거운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분만 광고를 좀 먼저 전해드리고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면도 후 피부 트러블, 이제 고민은 스탑. 새로 나온 질레트 스킨텍, 피부 보호 가드로 피부를 위한 면도 시작. 남자를 위한 최상의 선택, 질레트 스킨텍. 호텔스 컴바인 290만 호텔을 한 번에 비교해서 회원 전용 특가에 최저가 보장까지. 대세는 호텔스 컴바인. 당신의 청소기는 220 에어와트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디지털 모터가 탑재되어 있나요? 6단계 고성능 필터레이션이 초미세먼지까지 잡아내나요? 오직 다이슨만이 다이슨처럼 작동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토론장입니다. 이 토론장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죠. 어제에 이어서 80여 분의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중간에 여러분들의 의견 혹은 잠시간의 토론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무척 까칠한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질문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했습니다. 오늘도 그에 못지않은 토론자 여러분들이, 방청객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토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 우선 첫 번째 그 논점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 20대 빈손 국회라고 얘기하죠. 그 빈손 국회는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것을 첫 번째 논제로 삼아서 시작을 할 텐데요. 우선 왜 그럼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지난 20대를 잠깐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안나경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20대 국회를 대표하는 장면입니다. 지난 4월의 일이죠.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서로 소리 지르고 몸싸움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또 한 번 실망과 충격을 줬습니다. 얼굴 좀 보고 얘기합시다. 잘 들어. 잘 들어요. 고소와 고발이 이어졌고 국회의장을 포함한 여야 의원 그리고 당직자와 보좌진까지 142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결국 검찰만 바라보는 신세를 자초했죠. 그리고 오늘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유한국당 27명, 더불어민주당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의원들 일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면서 민생 법안 처리는 늘 뒤로 밀려났습니다. 20대 국회가 법안을 얼마나 처리했는지를 좀 볼까요? 10건 가운데 3건 꼴이었는데요. 이건 헌정사상 최악이라고 평가를 받는 19대 국회보다도 못한 겁니다. 아이들 돈으로 원장이 명품 가방 사는 거 막자, 또 아이들 급식만큼은 좀 제대로 먹이자, 그래서 만든 유치원 3법도 발이 묶여 있고요. 예산안도 5년째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올해는 열흘이나 지각을 했죠. 20대 국회가 일하는 모습 빼고 정말 다 보여줬다. 이런 얘기가 요즘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대 국회 상황을 돌아봤습니다. 예, 안나경 앵커 고맙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오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나온 뉴스가 있죠.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의견부터 좀 들으면서 시작을 하면 여러 가지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27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10명. 의원 숫자로 치면 그보다 조금 줄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숫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대표와 전 원내대표까지 자유한국당에서는 또 기소가 됐고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평가들 하시는지 좀 듣고 싶은데 오늘은 이철희 의원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원이 혼자 계셔가지고. 저도 고발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예. 저는 이제 기소유예가 된 축하합니다. 사람인데 우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좀 창피하죠. 국민 보기가 좀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예. 국회가 사실은 뭔가를 이렇게 우리 사회 현안들이나 이슈들 또는 쟁점들 이런 것들을 결론을 내려주는 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법이라는 걸로 나타나지 않으면 법치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결론을 내려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게 국회인데 그 국회가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서로 싸우는 데 시간을 많이 쏟았다는 거는 여야를 떠나서 저는 국민 보기 좀 명구하고요. 예. 그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싸우러 국회 간 건 아닌데 막상 가보니까 이게 전 어지간한 이견은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해소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만나서 얘기해 보면 해소가 돼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적으로. 예, 그러니까 비공개 얘기를 예. 해보면 별 차이가 없고 얼마든지 이렇게 쟁점 해소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정당 간의 대결로 가거나 세력 간의 어떤 다툼으로 가면 전혀 풀리지 않는 난제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또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라 그래서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그냥 검찰에 고소고발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고 검찰이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 또 검찰을 공격하고 여기서 내로남불이 막 빈번하게 벌어지는 거죠. 이 건에 관해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자면 예.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뭐 토론 고수들만 모이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렇게 뭐 순서를 지정하지 않고 자유 토론으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회 선진화법이 동물 국회를 막자고 해서 생긴 예. 것 아닙니까? 그 한미 FTA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문들이 망치로 다 부서지고 뭐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적어도 몸싸움은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검찰 수사까지 갔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문제인데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 만족할 수 없는 그 여든 야든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수사 결과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다 기소가 됐고 예. 이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보통 얘기되는 그 법안 내용이 처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상이면 500만 원 피선거권까지 다. 이상이면 예. 피선거권이 5년 동안. 금지되고 실형을 받으면 10년까지 금지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지금 24명 중에 1명만 빼고는 다 예. 선진화법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히 당 대표가 예.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입에 자갈을 문
그 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국회 내에서 정치적 사안을 둘러싼 또 의원직 사보임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항의로서 제기된 것인데 검찰이 지나치게 이제 수사를 했다 해서 검찰에 대해서 최근에는 이제 뭐 다른 한편에서는 격려를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지만 다른 또 한편에서는 검찰이 너무 정치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야당에 좀 심한 그 기소를 했다 이런 어떤 평가가 내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뭐 유 이사장님께 넘겨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짚을 것은 이게 기간으로 보면 총선 때까지 1심이 나오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하죠. 그렇죠. 물론 그래도 이제 영향 예. 끼칠 것은 틀림없어 보이긴 하지만 말씀해 주시죠. 박 교수님 지적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냥 있는 대로 보면 이렇게 적용한 법규를 보면 이 사안의 성격을 알 수 있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대부분에게 적용된 법규는 국회법 위반이에요. 그게 이제 벌금 5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권이 제한되는 그런 이제 무거운 범죄고요. 특히 정치인에게는 여당 의원들이 기소된 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한쪽은 이제 국회 회의를 봉쇄하기 위해서 의원들의 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뭐 집기를 부시고 뭐 기물을 뭐 동원하고 이런 거여서 이제 국회법상 국회의 정당한 회의 진행을 막은 것 때문에 기소가 된 거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게 불법적으로 막고 있으니까 야 비켜라 이제 이렇게 하는 와중에서 폭력 행사를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된 건데 이제 황교안 대표 논리로 하면 원래 패스트트랙 처리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자기들 행은 정당하다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만약 그 논리로 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회법 위반이 범죄라면 그거를 뚫으려고 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물리력 행사는 그거는 무죄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그냥 되는 대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게 도대체가 한 걸음만 떨어져서 자기가 하는 말을 살펴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금방 알 텐데 진짜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 반응이. 아니 근데 민주당 의원이 폭력을 행사해서 6주 상해를 입었어요. 6주 상해 같으면요. 바깥에서 그런 폭력행위 있었으면 거의 다 구속입니다. 그걸 갖고 뭐 적당히 막다가 그래야 됐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행위가 벌어진 것은 그 사보임이 잘못됐다 이래서 거기 항의 차원에서 하는데 그걸 강금으로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으로 지금 다 기소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가만히 보니까 의사당 안에서 있었던 정치 행위를 과연 지금까지 검찰이나 혹은 더 나아가서 저 밑에 있는 경찰까지 손을 댄 적이 있었느냐 없었단 말이에요. 있죠. 과거에 입을 듣고 본회의장에서 누구 자는 것도 있었는데 그때는 국회 선진화법이 없었잖아요. 아니 없어도 최루탄 던진 의원 실형 받았고요. 아니 글쎄 최루탄은 좀 그거는 좀 예외적 현상이죠. 하필 또 최루탄을 끌어놔서 그런데 이번에 그 황교안 대표를 가령 기소를 한 것은 그러면 황교안 대표 현장에 있었는지 없었습니다. 그 뭔가 하면 한국당 의원총회 안에 영상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갖고 가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전체를 그 황교안 대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기소를 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당 안에 있는 정치행위뿐 아니라 심지어 정당 안에 있는 내부 정치행위까지도 수사 대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검찰이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선거 지금 석 달 전입니다. 진작하려면 진작하든지 선거 석 달 전에 이런 기소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직접 정치 관여 행위하고 똑같아요. 공천에도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 낙인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당장 아까 지금 재판은 뭐 곧 안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이 준비 절차 기일 때문에 3월달까지 거의 보낼 거예요. 이제 4월달 되면 재판이 일리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선거 때문에 재판 연기가 되겠죠. 하지만 낙인 효과는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말씀하시다시피 이 국회 선진화법이 이 강금 같은 것은 아마 이게 뭐 벌금 500만 원 이상 받기가 딱 알맞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당연하게 5년 동안 이제 피선거권이 제한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검찰이 공천에 직접 관여를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이 사보임이 정당하지 않다는 데 대해서 한국당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해놨잖아요. 그 헌법재판소 판단은 기다려봐야죠. 오늘 근데 검찰은 미리 사보임에 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검찰이 미리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을 기소를 한 겁니다. 근데 그 감금은 그거는요. 기소 안 했죠? 제이비 그것도 의원 했어요. 그것도 일부 했는데요. 아니 언제부터 내가 말을 한다 막 자르고 들어오고 그랬어요. 되게 오래 처음 하셨고. 들었어요. 아니 뭐 국회 좀 갔다 오시더니만 갑자기 난 말하는 중에 막 손 들- 자르고 들어오고. 손 들고 있을게요. 그렇다 내 말씀하세요. 말 마저 마치고 좀 합시다. 야, 하세요. 아 여기 가만 보니까 이 JTBC가 좀 그런 것 같아. 아까 우리 안앵커가 하시는 말씀도 하필이면 여기가 이번 20대 국회가 뭐 아주 무능한 국회였다 이 얘기를 하면서 거론한 게 아이들 밥 좀 주려는 법안도 통과를 안 시킨다 뭐 이러는데 저는 그런 법에 아주 반대를 합니다. 내 유치원 3법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느냐. 그런데 안앵커는 완전 일방적으로 그런 법은 당연히 통과시켜야 된다는 식의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건- 그러면 JTBC는 이미 예.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겁니까? 그럼 뭐 시청자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시청자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건 사장이 얘기를 해야죠. 말씀하세요. 사장이 얘기를 하셔야죠. 이게 편향대가 있다 아니다.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그냥. 내가 보기 있는 것 같았어. 그럼 뭐 그렇게 예. 판단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 그런 입장에서 보면 뭐 이번에 야당을 왕창 기소하고 말씀하신 대로 여당은 그냥 폭치법으로 기소해서 폭치법 해봤자 그건 금고형 이상형을 선고를 받아야만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눈치껏 여당은 이러고 야당은 이러는데 여당은 오늘 거꾸로 이거 뭐 균형 맞추기냐 이러면서 여당이 흥분하는 척하면서 핏대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정치판이 이렇게 코미디하면 안 되죠. 이번에 야당 죽이기고 예. 이번 총선에 관여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내가 보기로는 적당히 이제 법무부 장관도 바뀌는 날 아니에요. 어제가 휴무였는데 연초 백두부터 이게 많은 짓이에요 이게. 보면 우리 이제- 검찰이 이래서 근데-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보기에 넘겨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해도 되죠?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국감장에서 제가 법사위원이거든요. 국감장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해서 여야간에서 아주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지금 여당은 수사가 좀 과하다라는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지금 야당은 윤석열 검찰이 너무 잘한다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약이 올라서 지금 이 한국당 여러분들이 취하고 있는 이 태도가 패트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유지되는지 한번 내가 지켜보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이런 게 그게 내로남불입니다. 그런 태도 취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저희도 내로남불 하면 안 되지만 야당도 내로남불 하면 안 되고요. 변호사님 말씀 중에 팩트가 틀린 게 뭐냐면 사보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국회의원이 법안을 접수하러 의안과를 들어가는데 그걸 막은 게 왜 사보임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병원에서 결제한다는 게 거의 더 웃기는 거죠. 병원 결제가 뭐죠? 병원에서 결제는 했잖아요. 문희상 의장이.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왜 중요하지 않아요? 들어보세요. 국회의장이 지방 나와놓고 잠깐만요. 사인을 하고. 전 변호사님. 예. 왜 이철희 초장부터 의원도 오늘 말씀하세요. 그러세요? 아니 그게 있으니까 이제 좀 기다려주세요. 국회의원 네. 현역의원이니까 저도 현역답게 그 아니, 대우를 그러지 해드리고. 마시고 의안과에 접수하러 들어갔는데 그걸 물리적으로 못 들어가게 막았단 말이에요.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아닌 분들이 물리적으로 막아서 의안과 문을 못 열고 들어가게 했어요. 또 그 안에는 들어가서 문을 막았어요. 캐비넷으로 문을 못 열게 막았어요. 그래서 팩스 접수라는 게 있습니다. 팩스로 접수하니까 팩스 들어온 걸 찢어버렸어요. 이게 사부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합법적으로 열려져 있는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희상 의장이 병상결제라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부임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사부임은 사개특위만 사부임이 있었습니다. 정개특위는 사부임이 없었어요. 제가 정개특위 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 사부임이라는 근거도 없는 걸 갖다 대서 무조건 폭력이 정당화된 것처럼 얘기하는 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아니 법률가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아니, 선으로 따지셔야죠. 아니, 글쎄. 말이에요. 그럼 그 결론이 일단 나와야죠. 아니 그거는 보면 뻔한 거 우리나라 아닙니까? 최고재판소잖아.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자기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감금당했는데 그게 사부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강금도 아니더구만요. 그냥 창문 다 열고 한 말 다 하고 하던데. 그 영상을 보시면 그 소파로 막았어요. 문을 못 열게. 그거 다 찍혀 있습니다. 아니 그거 그걸- 보시면 법률가라서 화 안 나세요? 화 전혀 안 하던데요. 그래서 편파적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정말 화를 낸 건 뭔가 하면요. 예?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자연인도 아니, 강금당하면요, 잠깐만요. 처벌받아요.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얘기를 할게요. 제가 정말 화가 난 건요. 정말 우리 국회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라왔던 원안
선거법이라든가 공수처법 원안하고 핵심이 완전 다른 수정안이 올라왔는데도 그걸 여전히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으로 여기서 표결 처리를 한 문희상 의장이 나는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의장인가? 도대체 저분이 그래도 법학을 전공하신 분이잖아요, 대학 때. 그런데 사람이 흥분을 해야지 그걸 갖고 좀 삥 둘러서갖고 민경욱 의원은 그때 맛을 보여줬더구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걸 갖고 강건을 그래서 이 문제로 너무 근데 그것따라 설명을 우리 정치가 이런 게 바뀌어야 돼. 네, 이런 거부터 바로 바뀌어야 이제 돼. 이런 이게 논쟁하는 정쟁의 거. 네, 제가 그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정쟁의 정치의 결과잖아요. 네. 그게 검찰이 지금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필이면 왜 오늘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 정무적 판단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법무부 장관 임명한 다음에 그동안 여권이 지속적으로 검찰에 대해서 왜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는 이 결과를 안 내놓느냐 그 압박을 한 데에다가 오늘 또 이 신임 법무부 장관 신임한 요날 더구나 야당 대표까지 이게 그 기소를 하는 또 헌법재판소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여야 간에는 얼마든지 저는 뭐 정쟁의 차원에서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제는 이런 정쟁의 정치를 가져온 요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아까 표에서도 보지만 법안이 매 갈 때마다 뭐 이렇게 그 적게 통과가 예. 되고 그만큼 싸움이 커졌다. 선진화법 이후에 동물국회는 막았지만 식물국회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저는 뭐 국회에서 법안 많이 통과시키는 게 좋은 일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회의 생산적 기능이 확 떨어진 거는 틀림이 없죠. 근데 이 정쟁의 정치를 가져오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 누가 더 책임이 있느냐 이런 문제 여야가 다 책임이 있죠. 그런데 이런 정쟁의 정치를 사실은 그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책임은 일차적으로는 여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권 세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억울하다 하더라도 그 비판을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이 패스트 트랙에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도 또 지금 이 패스트 트랙을 작년 말에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여당이 실질적으로 그런 정쟁의 정치를 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해가 바뀌었으니까 한번 성찰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아, 진짜 좋은 말씀이신데요. 근데 제가 민주당 정치인이면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근데 여당이라서 저렇게 공자님 말씀처럼 훌륭하게 말씀을 하시면 그거 아니에요 이러면 굉장히 깎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개 끄덕끄덕 신용이라도 하실 거예요. 저는 당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신 말씀드릴게요. 이제 싸움 났으니까 너네 둘 다 나빠. 이건 초등학교 교실에서나 통하는 얘기예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싸움이 날 때는 그래서 선거가 주기적으로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싸움이 난 이유와 그다음에 그 싸움이 이렇게 진행된 또 그 경위와 그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주로 있다고 보느냐는 그 판단, 평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석 달 후에 선거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온갖 좋은 말을 주고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자유한국당이 지난 12월 나경원 원내대표 취임 이후로 한 행태를 보면 뭐 세종대왕이 오시고 공자님, 석가모니, 뭐 예수님이 당대표로 와도 저 당은 설득하기 어렵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편하게 밖에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시원하시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 뭐 야당이 발목 잡았다고 생각해요. 뭐 발목 잡는 정도가 아니라 발목이 시큰거리게끔 하여튼 그 두드려 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당이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들어섰을 때부터 소통, 협치 뭐 이런 거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번 정쟁의 정치가 심화되는 데에는 여당이 무엇을 국정의 의제로 삼느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큰 과제들을 야당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국정의 주요한 의제로 삼고 가면은 그런 정쟁을 그나마 줄이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한번 그 제기된 그 의제들, 논쟁의 쟁점이 된 것들을 보자고요. 공수처법, 선거법. 결국 선거법은 누더기로 됐죠. 그리고 공수처법은 굉장히 많은 처음에는 공직자 비리 수사를 목적으로 했던 법안이 결과적으로 검찰 손보기로 됐고 검찰개혁의 핵심인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낳는 그런 법을 또 독소 조항들이 곳곳에 있는 조항을 통과시켰어요.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1년 내내 정쟁을 이끌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무리를 다 하고 야당이 발목 잡도록 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이런 어떤 국정을 해온 것에 대한 책임
이거를 어떻게 그 야당이 발목만 잡았다고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예. 일단 이쯤에서 하셔야 돼요. 이철희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예. 그 야당이 발목 잡거나 정쟁이 벌어진 1차적 책임이 여당한테 있다는 얘기 좀 수긍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예. 그리고 그 책임이 이 준엄하게 국민들 목소리를 꾸짖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거는 공수처법이 지금 해석한 거로 저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법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지 않아 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고 하고 많은 국민들이 한 20년 넘게 이게 수건으로 여겼던 거라 그러면 저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는 데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 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고위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한 장치로 저는 상당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사실은 내가 대통령이면 저 법은 안 만듭니다. 내 발등 찢는 법인데 왜 만듭니까? 그런데도 이 대통령이 저는 했다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 법을 따져보고 제가 법안을 갖고 와서 내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법은 어디에도 이 공수처가 대통령이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공수처장을 얘기를 하면 그것만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가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데 추천위원회가 7명입니다. 근데 6명이 동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수처법안에 대한 토론은 아니긴 합니다. 요것만 제가 설명을 넘어갈 텐데요. 그런데 7명 중에 2명을 야당이 추천합니다. 야당 2명이 반대하면 1명도 추천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데 이게 대통령 마음대로 수사를 좌지우지합니까? 그리고 그 명문 규정으로 대통령은 일체 개입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더 이상 어떤 장치를 가지고 이걸 중립화시킵니까? 그거는 실제로 해보니 이렇더라는 거 가지고 비판하는 거 제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해보지도 않은 거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동의할 수 없고요. 또 하나요. 선진화법에 의하면 우리가 헌법에는 과반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어 있습니다만 불구득이한 경우에는 5분의 3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서 패스트트랙 강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아마 우리 박형준 교수님도 국회의원일 때 통과시켰을 겁니다. 그죠? 이걸 왜 만들어놨습니까? 극심한 정쟁 속에 문제가 안 풀릴 때는 5분의 3이 동의하면 그래도 가게 만들어주자고는 통로를 하나 열어준 거예요. 이 통로를 가지고 해보겠다는 걸 물대고 막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 팩트는 심플한 겁니다. 이 부분을 길게 토론할 건 아닌데 그래도 이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균형을 위해서. 그러면 5분의 3이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이 반대하면 안 해야 됩니까? 그럼 그 법 조항은 죽은 조항이죠. 자, 그러니까 그 부분만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공수처법에는 논란이 있어요. 이렇게 공수처법을 찬성하는 분과 우리처럼 공수처법 봤을 때 지금 얘기한 것처럼 7명 중에 6명이 찬성하면 된다고 했지만 그 야당 2명의 목도 사실은 한 야당은 친여야 야당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실제로 이 공수처법이라는 건 전 세계 검찰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하나도 하지 않은 법이에요.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 하는 거에서는 그런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이후에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검찰 개혁하자 하면서 지금 기소권과 수사권 다 독점시켜놨죠. 그리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까지 정보를 요구하면은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검찰이 크게 반발하는 것처럼 수사 개시권을 사실상 공수처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권의 수평적 분할이 아니라 검찰 위에 사실 공수처를 올려놓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헌법학자들이나 많은 형사법 전문가들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양론이 있다고 봐요. 지금 찬성하는 것과 그 반대쪽이 쫙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패스트 트랙에 처음 올린 안은 그 정신상 처음에 패스트 트랙에서 올린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맞습니다. 1년 뒤에. 지금 4+1이라는 법적인 기구도 아닌 데서 막 수정안을 만들어서 선거법이든 공수처법이든 이렇게 해서 강행 통과를 하는 건 원래 패스트 트랙에 올린 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패스트 트랙에 올린 그 선진화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적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조금만 보충을 할게요. 이 공수처법이 대단히 뭐 괜찮은 법이 자꾸 이러는데 우리 2020 국회의원 좀 되더니만 완전히 이제 객관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정말 놀랐습니다. 이 공수처법이 원안에 없는 독소 중에 독소가 하나 들어갔잖아요. 수정안에.
그래서 원안과는 전혀 다른 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패스트트랙 표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24조 2항이잖아요. 뭔가 하면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고위공직자 범죄가 인지가 되면, 그것도 뭐 수사를 하다가도 아니에요. 인지되면, 그래 보이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법은요, 우리 헌법의 위헌이에요, 이미. 난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을 가르쳤던 허영 교수도 위헌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대한민국의 헌법 취지상 기소권의 총책임자는 검찰총장이에요. 그래서 이 옥상옥이 돼가는 공수처법은 그래서 위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패스트트랙 제도를 왜 자꾸 나느냐면 야당을 자꾸 나무라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패스트트랙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국회 선진화법이잖아요. 그러면 필리버스터는 뭐예요? 그것도 국회 선진화법이잖아요. 필리버스터를 없앴다가 국회 선진화법에 필리버스터를 뒀잖아요. 야당도 뭔가 저항하는 수단이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리버스터 제도를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한국 땅에서. 그럼 그걸 제대로 운용이 되도록 만들어줘야지.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무슨 꼼수를 했습니까? 임시국회를 3일로 쪼개고 나흘로 쪼개는 이런 편법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쪼개고 마치면 그다음 표결하고 또 임시국회 3일 열고 그런 꼼수가 과연 정당한 꼼수입니까? 그건요. 문자가 편법이 아니라 난 그 자체를 불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시국회를 열면 원래 관례대로 30일 동안 임시국회를 열어야죠. 그게 아니고 3일짜리 임시국회 열고 그래서 그럼 회기 결정을 해야 되는데 회기 결정 안건에 또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하니까 그건 또 무시를 해버려요. 전례가 있는데도 문희상 의장이 무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편리할 대로 마음대로 국회법을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가령 수정안이 완전히 다르면 이게 표결을 붙이면 안 되는데도 국회의장 문희상 씨가 임의로 자의적으로 문자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표결을 붙인 거란 말이에요. 나는 이 법은요 당연히 무효고 그리고 만약에 세상이 바뀐다면 이 법에 관여한 사람은 거꾸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난 믿는 사람입니다. 예. 처벌 받아야 돼요. 할게요, 제가. 예, 제가 잠깐만요. 그만하셔도 돼요. 두 가지 네. 팩트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니, 뭐가 그만하셔도 팩트가 돼요. 다른 게 있다고 두 가지 짜증을 팩트를 내시는데 이철희 의원님 그만하셔도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 정 팩트를 정 주장해야 되면 주장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러세요. 예. 이렇게 논쟁하면 지난 몇 년간 우리가 공수처법이라든가 뭐 유치원 3법이라든가 또는 뭐 선거법 개정안이라든가에 대해서 했던 논쟁들을 되풀이하게 될 거예요. 이미 입장이 다르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자유한국당 야당은 원래 발목도 좀 잡고 그러는 거죠. 야당이니까. 원래 뭐든지 일단 반대하고 보는 거 맞아요. 맞는데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지난 20대 국회에서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2년 반 동안 자유한국당이 어떤 법을 잡아뒀냐. 뭐에 반대했냐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당의 전략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할 때 반대해서 발목을 잡고 좀 불리한 것은 잡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밖에서 관찰을 해보면 자유한국당의 정책과 어긋나는 정부 야당의 모든 입법 시도를 다 잡았어요. 거의 다. 심지어 예산안까지도 전부 해마다 이제 지체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이거 권리라고 봐요. 이것도. 국회법만 지킨다면 정당한 권리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물불 안 가리고 모든 것을 막아왔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이제 여론 동향이 보면 대통령 집권 지금 4년 차의 횟수로 총선을 치르게 됐는데 보수 야당 심판해야 하는 선거라는 대답이 반이 넘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제1야당은 필요할 때는 반대를 해야 돼요. 강력하게 막아야 되고. 그렇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막고 그다음에 정부 여당이 하는 거를 좌파 독재로 몰아붙이고 이념 공세를 펼치고 이 결과가 낮은 정당 지지율, 어두운 선거 전망 그리고 이번 선거의 과제를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제1야당을 보수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는 식의 여론이 조성되게끔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서 그 모든 쟁점들을 다 다룰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저는 우리 정치에서 진짜 변해야 될 게 특히 제1야당, 야당일 때요. 가려가면서 영리하게 이렇게 하는 어떤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정착시키는 게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게 아닐까 네. 그런 의견을 말씀드려요. 이 의원께서는 아직
수정을 해야 됩니까? 다툴 필요 없어요. 아니, 뭐 다투는 게 아니, 아니라 아니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예. 아무 다툴 필요도 있죠. 없어요. 이미 다 싸움 붙이지 끝났는데. 마세요. 예. 제가 제가 사회자예요. 제가 얘기를 해야 되죠. 아니 그런데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아니 일이 잠깐만요. 하세요. 안 하셔도 돼요? 팩트 체크 안 하고 한다고 할게요. 그러죠. 알았습니다. 하세요. 일이 이렇게 된 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집권 여당 이 민주당이 가령 뭐 청와대하고 가령 당정청 협의를 하고 그 정책을 함께 하고 뭐 하는 건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과거 정권에서도 그랬는데 한 몸이란 말이에요. 예, 청와대의 이 집권 여당 다수 여당이 부하가 신하가 돼가 있는 신여가 돼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회가 신여가 돼 버리는 거예요. 예컨대 아주 단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장관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 청문회를 했는데 국회의원이 청와대가 수용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당장 추미애 장관만 하더라도 31일 날 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루 딱 기한을 줘가지고 1일 날까지 보내라고 그랬어요. 1일 날까지. 1일이 휴무입니다. 1일이 휴무란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 1일까지 또 보내라 그러고 나서 딱 안 보내니까 아침 7시에 사인해버려. 너 장관이다. 그리고 또 발표가 더 웃겨요. 2일 0시부터 법무부 장관이다. 참 이게 대한민국 나는 청와대가 코미디를 하고 있다. 청와대가 먼저 이렇게 국회를 무시를 하니까 예컨대 예산안만 해도 그래요. 513조 5천억. 아니 빚을 60조나 낸다는 그 예산안을 청와대가 밀어붙이는데 세상에 야당을 싹 다 무시해버리고 얼마 깎았어요? 1조 3천억 깎았습니까? 512조 2천억이죠. 예? 그리고 그 내용을 야당에게 고지도 안 합니다. 이게 무슨 예산인지 하긴 그 야당에서도 그 예산 따오려고 한 자들이 있으니까 내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이게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이 512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요? 미국이 내년 9월 말까지 쓰는 행정부 중앙정부가 쓰는 예산이요 불과 한 1,800조 됩니다. 미국 같은 거대 국가가 그런데 이 512조 예산을 편성을 해서 통과를 시키는데 제대로 심사를 안 해. 깜깜이 심사를 해. 응?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이 기록도 없어. 어느 놈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 뭐 국회의원 보고 내 놈이라 해서 미안한데 세 분 다 국회의원 다 지른 사람이니까. 해도 됩니다. 어느 놈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안 적어놔. 옛날에 행정수도 옮길 때도 그랬어요. 네. 여자가 행복도시 만드는데 어느 놈이 했는지 나중에 기록이 하나도 없어. 속기록이 없어. 단어는 조금 순화시키시죠. 이게 무슨 작태입니까? 네. 이렇게 해서 512조 예산 편성해놓고 이게 선심 풀듯이 노인들 알바 일자리나 완전히 풀어가지고 네. 일자리 60몇만 개 만들어놓고 나서 이제 일자리 늘었다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라고 장관들에게 장관들을 다그치고 말이야. 예. 이게 지금 대한민국 청와대입니다. 예, 뭐 사실 그 할 말이 없죠. 예산은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뭐 패널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그 할수 예산 문제는요. 그러니까 심사가 절차가 이제 관행들도 있고 법에 정해진 절차가 국회의원들 있습니다. 다시는 그거 압니다. 그건 설명하지 그러니까. 마세요. 우리 국민들도 다 네. 알아요. 근데- 변명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네. 제가 좀 외람된 편입니다만 우리 저 변호사님이 국회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제가 국회의원이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아니 기분 나빠 안 하는데 들어보세요. 안 알지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들어보시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건 고쳐야죠. 뭘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뭘 잘못 알고 있어요? 예산 들어보시라고요. 그만해도 돼요. 아니 이거는 아니 저는 여당을 아니 편들려고 하는 게 이번에도 아니라 3명 소소위원회가 앉아갖고 방 안에 앉아갖고 문 끌어닫고 찌지고 뻗고 한 건 맞잖아. 그거는 관행적으로 다 해왔습니다. 관행직으로 했다고 해서 다 그게 옳은 거예요? 말씀 그렇게 하시면 관서범법이라는 안 되지. 것도 헌재에서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자꾸 한번 그렇게 역정내지 국회의원 마시고요. 하시면서 그렇게 편들면 안 돼요.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예?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간 게 있고 관행대로 한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4분의 1이든 5분의 1, 4 플러스 1이든 5 플러스 1이든 간에 국회는 과반이 동의하면 표결로 통과시킬 수 있게 돼 있어요. 국회법에 교섭단체 협의를 거치지 않은 건 다 무효입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재정법과 개정법이 있는데요. 재정법은 수정안에 제약이 없습니다. 개정법만 제약이 있습니다. 그거 좀 아시고 이게 헌법에 위반된 거라는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 이훈이 하시는 들어보세요. 말씀이 바로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불행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밀어붙이면 무조건 옳다. 다수는 무조건 옳다는 게 옳다. 아니라요. 우리가 다수가 되어서 밀어붙이는 것은 전부 다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유일선이다. 이 유일한 선이다. 옳다는 게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지금. 국회법에 잠깐만 내가 그렇게 해서 중재를 좀 그렇게 해서 아니, 만든 것이 공수처법과 선거법입니까? 제가 안 되지. 중재를 아니, 그러니까 좀 싸우자 할게요.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규정이 그렇다고요. 예, 잠깐만요. 예, 예. 제가 이 공수처법은 재정법이기 때문에 수정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 그래서 예, 그건 제 팩트를 제가 고쳐드린 거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 선거 때가 되면 지금 이제 우리 작가님 말씀처럼 아니 잠깐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공수처법이 재정법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과 다르게 수정을 얼마든지 해도 된다 이 얘기죠. 네. 그 얘기를 누가 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법률가들은 정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국회 사무처에 법률가들이 몇 명 있어요. 사무총장 지내셨지만 그거 알아서 그 논쟁하지 맙시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국회 잠깐만요. 사무처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조건 예. 옳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포괄적으로 예.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권이든 우리 같이 대통령 중심제 그것도 5년 단임제에서 일의 욕심으로 꽉 찬 대통령들이 들어오고 그걸 뒷받침해야 되는 여당이 대통령 의제를 국회에서 밀어붙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그것이 특히 이념지향적인 법안일 경우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고 하고 이것은 정권마다 늘 반복됐던 일이에요. 사실 아까 뭐 그 야당이 발목 잡은 그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 정권 때 서비스 발전 기본법 하나도 통과를 못 시켰어요. 그게 왜 통과가 안 되느냐? 영리병원 그 야당이 이념적으로 생각하는 당시 그거 하나 때문에 서비스 발전 기본법 모두가 서비스 부문 발전이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중요하고 그쪽의 어떤 그 길을 터줘야 된다는 그 취지에 다 동의하면서도 그거 하나 발목 잡혀갖고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바뀌면서 야당은 늘 발목 잡고 여당은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정쟁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그 박근혜 정권에서도 했던 게 있어요. 공무원 연금 개혁 같은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권이 어떤 의제를 갖고 그 국회를 상대하고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 전체의 과제를 생각하고 그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그 의제를 설정을 해서 가는 것들은 어느 정도 국회에서도 타협의 여러 가지 제도적 절차도 있고 또 국회의 그동안에 쌓여온 관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예요. 노무현 정권 때도 사실은 4대 그 법 그거를 무리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온 나라가 그냥 끌었고 그 결과로 사실은 노무현 정권도 정치적으로 실패를 맛봤어요. 이번에 이게 공수처법하고 선거법 통과가 이렇게 통과가 됐으니까 여권 입장에서는 득이양양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을 지금 지금 여론조사상에서 보수야당 심판론이 좀 더 세다고 해서 마치 지금 야당을 심판해야 되는 여론이 총선에 바로 이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뭐 총선 얘기하면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저희가 마지막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을 하려면 이 정권뿐만 아니라 그 정권도 좀 같이 성찰하고 그 보수든 진보든 할 거 없이 그리고 이 정권에서 한 일이 야당의 발목 때문에 지금 모든 그 국정이 발목 잡히고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그거 이전에 문재인 정부 자신이 자신들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국가적 의제들을 좀 제대로 설정하는 게 우선적이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할 말이 있지만 여기서 하도 끊겨가지고 이제 아니, 나중에 얘기하지만 말하기 어려운데 예. 잠깐만요. 한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예, 제가 잠깐만 좀 여쭤보고 그게 그 얘기가 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요건 좀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일인 것 같아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패스트트랙에 처음에 올랐던 법안에서 수정돼도 되는 것이냐? 아까 재정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러면 그 4 더하기 1에서는 한 겁니까? 네. 어디에 확인을 하신 거죠? 국회 사무처에 국회법이 선례집도 있고요. 예. 해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재정법은 원래 법이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수정의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예. 재정법은 원래 법이 있고 개정안이 있는 거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받아주질 않습니다. 이렇게 발표해 버립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몇 건이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그건 이번에 그 건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나요? 그럼? 그렇죠. 그건 국회 관행과 법에 따라 상관이기 때문에. 그럼 전 변호사님이 오늘 처음으로 제기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이철희 의원은 이제 그 국회법상에 그게 불법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실제로 이 패스트 트랙에 올라와 있는 이번에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법사위도 심의를 안 거쳤어요.
법사위 60일도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을 그대로 올린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그게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을 때에는 이미 그 법안이 특히 그 국회 본회의에 바로 상정이 될 때에는 특히 야당이 극렬히 반대를 해서 할 때에는 그 합의된 안, 패스트 트랙에서 합의된 안을 존중해 주는 게 예.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예요. 근데 그것을 만일 본회의에 올라온 것을 그 뭐 교섭단체들도 아닌 그런 어떤 단체들이 또는 국회의원들이 그 연계해서 이러이러한 수정안을 해서 고친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은 심의를 다시 해야 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그거를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 그러면 본회의석상에서 예. 그것은 사실은 그 법이 그게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래 알겠습니다. 취지를 왜곡시키는 의미가 아니 제가 문제지기를 했으니 한 말씀만 드릴게요. 길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이게 국회 사무처에서 원래 그 여당이 뭐 질의하고 야당이 질의하고 하면 그 국회법 해석을 하고 우리 관례를 해석을 하고 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집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짓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지금 수많은 법률가들이 이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가령 패스트트랙, 국회 선진화법은 일종의 특별법적 성격이 있어요. 이 국회법의 그 조항 부분이 특별법적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수결을 뛰어넘는 법안이잖아요. 법 규정이잖아요. 이 법을 만들었을 때 패스트트랙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교섭단체가 다 의논을 해서 이걸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거기에서 나중에 교섭단체들이 다시 의논을 해서 자구 수정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 원 법안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기본 취지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기본 취지를 완전히 바꿔버린 게 예컨대 선거법 같으면요. 원 법안이 뭡니까? 225석에 지역구는 225석 그리고 비례대표는 75석에 연동률 50%입니다. 그게 원 법안이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저쪽에 호남 시골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 반발이 클 것 같으니까 이거 안 된다. 이래서 다시 바꿔라. 이래가지고 247석에 53석입니까? 아니 253석에 47석 예. 이렇게 하고 연동률 50% 그중에 그것도 50%만 연동률 50% 하고 이런 식으로 엉뚱한 부분이 알겠습니다. 올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게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은 아니잖아요. 자, 그럼 그 표결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잠깐만요. 유 이사장께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논쟁은 사실 저는 하기 싫어요. 지난 몇 년간 수도 없이 했던 논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인데 아까 박형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2004년도 4대 개혁 입법 그거 추진할 때 왜 안 됐냐 하면요. 그걸 해서 노무현 정부가 망한 게 아니에요. 못해서 망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왜 못했냐 하면 당시 열린우리당 151석이죠. 152석인가? 그렇게 민주노동당 10석 이렇게 해서 162명의 국회의원들이 이걸 하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상임위장, 본회의장 다 6탄으로 저지해가지고 그거를 경호권을 발동해서 끌어내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못한 거예요. 아니죠. 들어보세요. 저도 국회에 있었잖아요, 그때. 그때 2개는 통과했고 국가보안법은 여당에서 그때 안 하겠다. 끝까지 좀 들어보세요. 그 사립학교법은 나중에 엉망진창이 돼서 하나만 하는 법이 돼서 나중에 처리가 됐고요. 그때 다 막혔어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미디어법, 지금 이 JTBC가 탄생한 종편법 그거 할 때 난리가 났지만 결국 이제 힘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 끝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뭘 하려니까 자꾸 막는 거예요, 야당에서. 그래서 만든 법이 지금 국회법이잖아요. 이제 좀 동물국회 하지 말고 일반적인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에서 10%를 더 얹어서 예. 국회 구성원 60%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뭘 할 수 있도록 골목길을 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회 개혁이었다고 보고요. 우리 정치가 몸으로 힘으로 물리력으로 정말 짐승처럼 싸우는 이 국회에서 벗어나서 토론할 만큼 하다가 전국적으로는 다수결의 원리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그 어려움을 겪고서라도 최종적으로는 관철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거잖아요. 국회 선진화법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요. 아니고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이 예. 저 당대표 할 때인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 건데 결국은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소수 야당이 돼가지고 자기들 손으로 짓밟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회 선진화법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계세요. 할 만큼 발목도 잡고 싸우고 하라는 거예요. 하는데 지금 어렵게 이 법을 만들고 나서 몇 년간 동물국회가 없었던 이거를 다시 거꾸로 돌려버린 게 지금
자유한국당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국회에서- 마감할게요. 예. 그러니까 말씀 복잡한 말씀. 설명을 할 수는 있겠으나 자유한국당이 자기들이 다수파일 때 만들어놓은 이 법을 스스로 어긴 것이 지금 20대 국회 막판을 동물국회로 만든 근본 원인이다. 이 점은 저는 변명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된다고 봐요. 이걸 어떻게 다른 말로 합리화를 합니까? 그 저는 뭐 이게 국회 선진화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국회가 나타난 거 이것은 뭐 여야를 무릅쓰고 저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당은 잘못이 근데 없어요. 아니 이거. 여당이 왜 잘못이 예. 없어요? 그거는 아니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선진화법 취지를 잘못 해석을 하신 건데 선진화법을 한 거는 여야가 타협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협치를 하라고 선진화법을 한 겁니다. 그건 해석이 그리고 다른 거예요, 그냥. 아니죠. 예. 어느 해석이 옳은 게 아니고요. 아니 제 해석이 말씀을 다른 들어보세요. 거예요. 그 예. 선진화법은 그리고 여야가 합의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한 그 선진화법의 골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교섭단체 협의 없이는 본회의에 비상사태 외에는 올릴 수 없게 돼 있어요, 법안을. 그게 뭐냐? 대한민국 국회는 교섭단체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들 간에 충분히 수기를 해서 서로가 타협할 정도 되는 법안들만 본회의에 올리라는 취지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당이 그 거대 정당들이 도저히 합의할 수 없는 거 그런 건 5분의 3의 그렇죠. 동의를 얻어서 그것은 마냥 미룰 수 없으니까 패스트 트랙에 올려갖고 1년 동안 수기를 해서 올리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안 전체가 싸우지 말고 타협과 합의에 의해서 법안을 처리하라는 취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취지를 갖고 다르지 않네요. 예. 저도 그 얘기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 여당이 그런 어떤 취지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올렸다면 바로 그 문제인데 패스트 트랙에서 그렇게 쟁점 법안이 된 것을 5분의 3의 동의를 얻어서 상임위를 가까스로 통과를 시켰다 그러면 그 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들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걸 마지막에 선거법 지금 그렇잖아요, 자, 실제로. 잠깐만요. 예, 제가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께서 국회 선진화법을 다시 되돌리자는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럼 뭐 여야가 같은 생각이죠. 선진화법 폐지해야죠. 그거요. 혹시 그러실지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던져봤는데 그거는 역시 많이 예. 유지한다면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됩니다. 미국처럼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되고 이게 가령 정상적인 선진 민주주의에서 선진화법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전부 다 제한적이잖아요. 아까 내가 무슨 마세요. 말씀드렸죠. 다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하루 만에 통과시키게 하는 나라도 있어요. 진짜. 뭐든지 나한테 반대되면 다 좋은 줄 아는데. 아니 그건 좀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참 그런 식으로 얘기를 다 있어요. 하면 다. 안 되죠. 저도 그 부분은 공부를 할 만큼 한 사람입니다. 공부한 우리처럼 분들끼리 이렇게 예컨대 아주 몇 가지 단적인 예를 들면요. 쪼개기 국회 필리버스터를 막는 필리버스터 예. 이런 걸 만약에 선진국에서 사용했다면요. 아마 그 정당 그날짜는 문 닫아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문희상 의장은 자기 아들 공천 때문에 그런다는 비아냥까지 들어가면서 그걸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당이 알겠습니다. 반성을 좀 해야죠. 그런데 자. 야당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 예. 제가 보기에는 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좀 우습습니다. 그게. 객관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예, 선진화법이 어느 정도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고 그 제약이 어느 정도 있는지 또 혹은 뭐 없는지 우리보다 뭐 더 제약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은 나중에 이가혁 기자를 통해서 백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한테 당장 오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예. 그러니까 선거법 바꾸는 거에 대해서 좀 이견들을 갖고 계신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가 저희가 야당할 때 제가 야당으로 국회는 좀 시작했거든요. 우리 박형진 교수님 말씀처럼 야당 때는 무조건 비토를 합니다. 여당이 뭘 하려고 하면 특히 역점, 중점 법안으로 제기한 거는 무조건 반대하게 돼 있습니다. 발목을 잡아야 국정이 꼬이고 그래야지 지지율이 떨어지고 야당에게 집권할 계획이 오기 때문에 어떤 야당도 다 봉쇄 전략이라는 걸 썼습니다. 그건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알았습니다. 저희가 봉쇄 전략으로 집권했는데 야당의 봉쇄 전략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예. 그런 처지가 됐단 말이에요. 집권을 했는데 뭔가를 이룰 수 없는 상황이 왔으니 그럼 이거 바꿔보자. 누가 집권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런 정치 할 거냐. 예. 야당은 발목 잡고 여당은 야당이 멱살 잡고 너 안 해줄래 이렇게 멱살 잡고 야당은 발목 잡고 이거 계속 할 게 아니라 예. 정치를 좀 바꿔보자는 문제식 때문에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논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개특위 위원이었는데요. 소위
소위를 22번을 열었습니다. 그 22번 동안 제가 아는 한 거의 한 번도 안 빠졌는데요. 제가 아는 회의에서는 한국당이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선택에 우리가 직면하는 거 아닙니까? 제1야당이 반대하니까 하지 마, 스톱. 예. 아니면 그래도 우리 정치를 바꿔보기 위해서 특히 집권여당이 민주당이 손해를 보지만 이 제도를 한번 바꿔볼 거냐. 이 선택의 기로에 섰었고 우리는 우리가 손해보지만 한국 정치 바꿔보기 위해서 제도 바꾸기를 한 건데 그거를 나쁘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예, 해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 말에는요 반드시 반론을 좀 해야만 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요. 요거 아, 잠깐만 제가 짧게 진행하고요. 할게요. 그다음에 방청객 순서로 넘기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제가 아주 짧게 할게요. 정말이죠? 예, 지금 방금 이 정계위에 있으면서 마치 야당은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라는데 이 다수 대표제 대통령 직선제 국가에서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도 아주 웃기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연동형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계위에 계시면서 그 법안을 심사를 했다는 걸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죠. 예, 그래도 그 제가 보기로는 우리 뭐 이철희 대꾸할 수가 의원은 없네, 제가. 잠깐만 이철희 의원은 나름대로 정착에도 조예가 있는 줄 아는데 아니 전 변호사님 원래 이런 의견을 원래 가지고 네, 있어요. 원래 가지고 색이 있어요. 정치학계나 공부를 한 사람들이 다수 대표제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거나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하잖아요. 예. 이 나라에서 국회의원은 비례대표제까지 턱 두고 거기다 연동형까지 한다? 그 자체가 위헌입니다. 그 자체가 위헌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 유구무원입니다. 아 그걸 정계위원으로서 심사를 했는데 야당이 아무런 대안을 안 내놓는다 이러면서 조금 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요. 예. 정말 기가 막힙니다. 뭐 특별히 반론은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제가 안나경 앵커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이쪽에 계신가요? 네, 아닌 것 알겠습니다. 아닐 것 같은데. 방청객분들 질문 예. 받아볼 텐데요. 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손을 들어주셨네요.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실까요? 네,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바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대학생 윤병수라고 하는데요. 이철희 의원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국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시면서 국회 내로남불에 환멸감을 느낀다 하신 점 되게 인상 깊게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20대 이후 계속 했던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을 찍었던 투표 유권자로서 참담함과 분노를 느꼈는데요.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조국 장관은 트위터에선 정의를 외쳤지만 가족 문제에 있어 선택적 정의를 보여줬고 한 여권 인사는 증거 인멸 행위를 증거 보존이라 주장하면서 나한테 물어봐야지. 조국 장관을 감싸는 데만 바빴던 것 같습니다. 이를 바라보면서 민주당의 정의감, 민주당이 말했던 적폐청산이라는 가치가 실제로 이렇게 여당이 되고 나니까 바뀐 게 아닌가 이러한 진실성에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결국 정치란 것이 기성세대가 말하는 것처럼 그놈이 그놈인 것에 불과한 것인지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화살을 하나 날렸는데 타겟은 둘이 됐습니다. 일석이조. 예. 그 얘기까지는 제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예. 답변해 주시죠. 그 법사위 국감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국 장관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야당 의원들이 이거 기각한 판사를 이 국감장에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막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또 우리 당대로 그러면 안 된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고 또 문제 제기하고. 그래서 그날 그 싸움이 벌어졌을 때 제가 그 현장에서 과거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됐을 때 저희가 야당이었습니다. 이거는 법원의 수치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 당시 여당 한국당은 판결을 존중한다 이렇게 했고 지금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니까 야당은 한국당은 법원의 수치라고 그러고 우리는 존중한다 이렇게 했다.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냐. 이러지 말자라고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도 야당 때 지독하게 발목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야당 때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발목 잡는 게 옳다라고 볼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도 잘못했지만 이제는 이걸 좀 바꿔보자는 문제 제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치 구조, 정치의 질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싸움이라는 게 한번 벌어지고 나면 진영 논리라는 게 저는 참 무서운 게요. 한번 벌어지고 나면 이 안에서 딴소리 하기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또 딴소리 하면 배신자 되는 거고 변절자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쪽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석에 가면 야, 뭐 그런 얘기 가지고 얼마든지 소통이 되는데 이 정치가 공적 석상에 딱 나오는 순간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생산적인 토론과 수기와 어떤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게 제 문제의식이라 지금 지적한 건 이제 아프게 예.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정치를 바꾸자라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정치개혁, 정치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정치개혁과 혁신의 일환으로 선거제도를 이번에 바꾼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부족하지만. 사실 뭐 그 예, 드려도 잠깐만요. 아, 보충 질문 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정치 아까 개혁 어디 가셨죠? 여기 있습니다. 질문 드려도 되나요? 예. 정치 개혁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더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정치 아까 선거법 논의도 그렇고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일 빠진 게 청년들이 이렇게 느끼는 분노에 대해서 민주당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으로서 민주당이 느끼는 감정은 아 얘네 어차피 한국당 못 찍을 거잖아. 너네 어차피 민주당 찍어야 되잖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느낌을 받는 유권자로서 민주당에게 투표를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마음에 되게 안타까움이 많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철희 의원께서 잠깐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지적도 저는 아프게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불출마 선언하고 좀 발언이 좀 자유로워졌을 때 우리 당 비례 공천의 절반은 청년으로 하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1명, 2명 이렇게 공천을 했는데 1명, 2명이 들어와서 300명 안에 묻혀버리니까 아무 목소리가 못 내더라. 근데 청년 세대가 지금 헬조선이 뭐니 해서 얼만큼 힘들잖아요. 이걸 집단적인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면 집단으로 들어야 된다. 최소한 10명에서 20명은 들어야 되고 각 당이 비례 공천의 절반 정도를 청년으로 하자라는 제안을 했고요. 그게 좀 반영이 돼서 지금 각 당이 좀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정당에 속해 있으니까 예. 민주당이 좀 선도적으로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대학생 장현수입니다. 저는 전원책 변호사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전 변호사님이 같은 보수끼리도 쓴소리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 변호사님께서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를 비판하시고 한국당 의원들의 국회 선진화법 위반을 옹호하시는 것을 보고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보수 정당이 주된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이 보수의 품격과 법질서 수호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래 자유한국당의 이런 행태를 보면 이 중요한 두 가치 모두 실종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전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옹호하시는 것이 마치 합리적인 태도를 잃어버리시고 그저 진영 논리에 매몰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조금의 의문이 드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내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원래 선거법이란 게 뭡니까? 선거법은 경기 규칙이잖아요. 신문에 늘 나왔잖아요. 이 경기 규칙을 일방적으로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경기 규칙만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만드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 규칙인 선거법을 가령 연동형을 통해서 자기들도 의원 숫자를 늘리고 싶어하는 군소 친여 정당과 그리고 이 공수처법이 필요한 여당과 쉽게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야합이에요. 야합을 해서 이걸 패스트트랙에 올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면 가령 야당에게 전혀 동의를 받지 않고 반대를 하는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 하는데 그러면 내가 객관적으로 봐서 그게 왜 그 사오느냐 다수가 밀어붙이는데 해야지 그건 말이 아니죠. 경기규칙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경기규칙을 가지고 여당과 친여 군소정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전례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우리 헌정사에 없었잖아요. 물론 군사정부 때 또 얘기하지 마세요. 88년에 있었어요. 88년에 뭐 어떻게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선거법을 마음대로 바꾸고 이렇게 이건 기본 틀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연동형을 하는 기본 틀을 바꿔버렸잖아요. 아직 본론 말씀 안 하신 거죠? 예, 이런 적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나는 내가 지금까지 이런 걸 빼놓고 나서 가령 나는 한국당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령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고 나경원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최근에 적어도 공수처법과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는 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을 보면서 정말 여당 그리고 청와대가 더 나아가서 그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청와대가 해도 너무한다. 이건 대한민국 헌정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원칙을 완전히 파괴를 하는 정말 엄청난 폭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야당으로 대우를 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기껏 밥 한 번 같이 먹은 거. 그 외에 근데 장관에 대해서 청문 보고서를 타입을 못했는데 하나같이 다 밀어붙였잖아요. 심지어 조국 같은 사람은 범죄가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나고 신문에 연일 나오고 심지어 사설 제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국은 장관실이 아니라 검사조사실로 가야 한다. 이게 사설 제목입니다. 이건 사실이 나왔는데도 9월 9일 날 장관을 임명을 합니다. 밀어붙여요.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언론 그 비판 기능을 갖고 있는 언론을 무시를 해버리고 그리고 반대파를 무시하는 겁니까? 전 변호사님, 그 드린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애둘러 답변하신 걸로 아니 알겠습니다. 나는 반대할 것은 반대를 하지만 옹호할 것은 옹호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박수 좀 크게 치세요. 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광명에 살고 있는 일반 시민입니다. 저는 요즘에 국회를 보니까 여든 야든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고 정말 크게 노력하신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것은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본연의 권위 외에 부과된 혜택이 그만큼 많아서 또 욕심을 내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GDP 대비 전 세계에서 GDP 대비 최고 수준의 세비를 받는 것 외에도 다양한 특혜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7명의 보좌관을 두는 것은 이렇게 좀 잘 싸우려고 두고 있는 건지 일을 하려고 정말 두신 건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 같은 경우는 원래 입법의 취지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이 되는데요. 요즘에 저희 나라 국회를 보면 좀 자기 개인 비리를 감추거나 막는 데 쓰이고 또 막말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닌가 하는 점에서 이 특권을 좀 내려놔야 새로운 정치 개혁의 출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철희 의원님께 질문을 아니요, 의견만 제가 받은 거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근데 아마 문제 제기에 대한 것은 다 공감하셨으리라고 보고 늘 사실은 저 특권 내려놓기가 있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철희 의원은 다음 국회의원도 아니시라서. 그래서 불출마하시면 혹시 내려놓기 좀 아쉬운 특권 같은 거 없으신가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답변해. 뭐가 제일 아쉬우십니까? 그 체력 단련장 못 가는 게 아쉽죠. 그냥 가볍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건 사실은 앞으로 계속 국회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매번 국회가 바뀔 때마다 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9시 54분, 55분을 다 해가고 있는데 다음 쟁점은 사실 좀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있으면 한 넉 달 정도 남았죠. 선거인데 선거에 대한 분석, 예상. 오늘 또 한 사람은 정계 복귀를 또 선언하기도 해서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이 총선에 대한 변수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1분만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조용해서 고민은 달라도 정답은 QM6. 다 같이 환경을 세이브 린나이 보일러로 체인지 최대 20만 원까지 세이브 린나이가 업계 최대 보일러의 명가는 역시
에스티로더는 새로운 연구를 통해 24시간 주기로 달라지는 피부 리듬을 발견했습니다. 갈색병으로 피부 속 리페어 리듬을 깨워주세요. 매일 건강해지고 어려 보이는 피부로 가꿔줍니다.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에스티로더. 예. 자, 다시 토론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분과 함께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쟁점은 미리 보는 4.15 총선 성적표입니다. 미리 봐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존 스타라타머스 선생님 계시잖아요. 예. 굿을 이렇게 한번 만지시면 예. 그 예측은 내가 좀 낮잖아요. 예, 6판서보다 좀 대부분 낮죠. 맞추셨죠. 예. 그럼 이번에 어떻게 보십니까? 복채를 내야 효과가 있습니다. 복제는 제작진이 드릴 겁니다. 아니 글쎄 지금 관점은 몇 개가 있죠. 하나는 보수 통합이 될 거냐 하는 문제. 그게 아마 제일 큰 문제일 거예요. 두 번째는 선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석방이 돼서 어떻게 친박 진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문제. 그게 또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례한국당과 이제 비례자유한국당과 비례더불어민주당 이 두 당이 만들어져서 연동형 제도를 완전히 그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점 포인트나 여기 있다고 봐요. 샤이 보수가 얼마나 있느냐. 예. 그리고 그 보수가 제대로 한 방향으로 표를 몰아줄 것인가. 나 여기 있다고 봅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제 말에 동의할 사람 제 둘 중에 아무도 없어요. 아니 무슨 예측이 구슬을 만지시라고 그랬는데 구슬은 안 만지시고. 그거는 좀 이따가 몇 석 하는 거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해야죠. 몇 가지 변수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다 선거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동할 거라고 보시냐는 거죠. 위성정당이 지금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위성정당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예. 저는 그게 요즘 사실 화두이긴 합니다. 그게 대세에 영향을 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럴까요? 예.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전 변호사 말씀처럼 선거법, 포괄적으로 선거법을 일방 처리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나누어서 보면요. 선거 제도를 바꾸는 선거법 개정과 선거 운동의 여러 가지를 좀 바꾸는 선거법 개정 두 개를 나누어서 보면 선거 제도는 여야 간에 각 정당 간에 합의로 선거 제도를 바꾸는 것에 합의 처리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88년은 민정당이 당시에 거대해설을 갖고 있었거든요. 원래 1인에서 4인까지 뽑는 중대선거구를 주장하다가 예. 갑자기 소선거구제로 가행 처리해서 통과시킨 법을 지금 우리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행 처리했다는 게 다 잘했다라고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저는 고육지차이라고 보긴 합니다만 보기에 따라서 그것도 안 하면 좋지 않느냐는 지적도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전례가 없었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예.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각 당이 이 조그마한 거를 탐할 때 소탐하면 저는 대실한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조금 손해보는 거를 과감하게 인정을 하고 미래로 나아갈 때, 앞으로 나가는 선택을 할 때 국민들에게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 길로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진정성을 보여주는 세력이 저는 표를 얻을 거라고 보고요. 예. 작은 정치 문법, 작은 계산에 알겠습니다. 집착하는 쪽은 저는 폭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분이 좀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이게 사실 선거를 좀 예측하려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자꾸 이제 선거 공학적으로 접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비판받기도 하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접근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또 접근해 보겠습니다. 강론으로. 이른바 이제 보수 대통합이 이 야권에서는 이제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들을 하시는지 유 이사장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 그 동네 일 잘 몰라가지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말씀하시면 반론을 얘기하실 것 같은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 말씀은 지금 유 이사장 말씀은 예. 보수 통합해봤자 별 볼 일이 없다 뭐 이런 취지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이 같이 근데, 썰전을 오래 하시니까 마음을 예, 딱 읽으신 거예요. 눈빛만 봐도 제가 알 수 예. 있죠. 근데 눈빛 잘 못 읽으시다. 그 보수 통합이 된다고 하면 전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요. 예. 지금 저도 뭐 통합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뭐 전망이 낙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선거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구도를 하여튼 자기한테 유리하게 가져가는 게 제일 필요한 거니까 특히 지금 이 선거 구도에서는 안 그래도 운동장이 조금 기울어져 있는데
보수가 분열까지 되면은 특히 전체 의석의 절반이 결국은 수도권에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수도권 선거에서는 뭐 1, 2천 표, 3, 4천 표로 그 승부가 결정나는 곳이 대단히 많은데 예. 분열된 구도 하에서 보수가 안 그래도 불리한 지형인 수도권에서 과연 얼마나 선전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비관적으로 보는 거죠. 예. 영남이나 뭐 그 전통적인 텃밭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보수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좀 적지만 수도권 선거에 있어서 또 충청권 선거 이런 데에서는 이 통합에 대한 요구가 시간이 갈수록 커질 거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예. 그래서 저는 설 전에 어쨌든 이 통합의 이 기본적인 골격이 마련이 되지 않으면 그 지금 야당이 상당히 고전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구도 속으로 그런 들어가고 요구는 있는데 그것이 과연 이제 그 현실화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지금 물밑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움직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의지의 문제인데 그 의지도 의지라는 게 결국 뭐 선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선거에서의 결과에 대한 기대와 이익 갖고 움직이는 것이니까 아직은 그렇게 비관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아직도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저 잘 모르긴 한데 그 동네 일은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론으로 보면 정치 노선상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정당들, 정치 세력들을 이제 통합하는 문제는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리더십, 두 번째는 그 주요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의 조정. 이 두 개가 이루어지면 결국 이 리더십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리더십이죠. 정치인들 개개인으로 놓고 보면 이 통합을 통해서 자기가 이익을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일단 선거에 임박해서 하는 통합은 선거에서 내가 통합할 때 유리하다. 이게 있어야죠. 이제 그런데 이제 동네마다 하려는 사람들이 여럿 있고 그 또 파벌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대의를 가지고 조정을 해서 어떤 룰을 가지고 후보를 정하든 아니면 합의를 통해서 나누든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그걸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죠. 되게 이런 정도의 통합을 하려면 명분도 있고 또 어떤 카리스마도 있고 또 실제로 그 통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체에 속한 정치인들 개개인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있을 때 이게 되거든요. 안 그러면 예. 되게 어려워요. 지금 황교안 대표 리더십 아래에서 이게 잘 될까? 이건 고도의 정치 행위인데 정치 전염병 당대표, 정치 경험이 거의 전무한 이런 리더십 아래에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게 지금 좀 제일 큰 걸림돌입니다. 지금 잘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예, 그래요. 한국당이 시간을 너무 많이 놓쳐버렸어요. 제가 작년에 이제 문자 해촉 당한 게 있었잖아요. 문자 해촉. 네. 그 정권을 가진 조광현 한번 해봐라 이랬을 때 들어가서 제일 먼저 이 전당대 서둘 일이 아니다. 보수를 찢어 밝혀진 보수를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로 비박 친박 탄핵파 뭐 찬핵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이 파들 다 그리고 또 복당한 사람이 있고 바른미래당에 바른정당으로 바른미래당에 남아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조은진 의원이 우리 공화당 만들어 놓았고 이게 안 되니까 일단 박근혜 문제를 넘지 않으면 이거는 보수는 통합이 안 된다. 그래서 박근혜 문제를 해결을 하자. 쉽게 말하면 탄핵 문제를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로 보수가 통합이 안 된다. 보수 통합하고 나서 전 지도부부터 이 탄핵에 책임질 사람 그리고 이른바 진박 탄핵안, 진박 5인방 이런 사람들은 일단 정계 은퇴를 하지 않더라도 이 선에 책임을 지고 물에서는 책임을 보여줘야만 한다. 그런데 그 시간을 다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나는 물론 문자 해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령 황교안 대표가 그러면 지금 우리 다 뭉치자 이러잖아요. 뭉치자 이러면서 당장 기자들이 물으면 유승민 의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아무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자기 옆에 그 참모처럼 믿는 자기 고등학교 동기는 뭐 이름들 다 아실 거예요. 내 친구 K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나 그거 보고 절망을 했습니다. 아, 이 큰일 났구나. 이분은 예컨대 내가 지금 황교안 대표가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는데 한국당에 들어가서 그것도 친박의 일부를 친황으로 만들어놓고 거기 포위가 돼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다 내려놓는다. 자기는 기득권 다 포기하겠다면서 결국 보수 통합하자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모이자는 거 아니에요. 자기 중심으로 모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 갖고는 안 되죠. 본인이 지금 다 내려놓으면 자기가 우뚝 올라서고 자기가 결국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을 텐데 그걸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랜 관료 생활 때문인지 아니면 온실 속에서만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희생을 말로만 하지 머리 깎고 단식하면 자기 희생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목숨 건다고 해서 단식을 하면 단식해서 정말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그 목숨 안 거는 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난 목숨 걸었다 이러면서 나는 마치 자기 희생을 엄청나게 한 것처럼 포장을 하면 거기 호라닥 넘어가서 표를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자기 희생을 제대로 보여줘야죠. 나는 다 내려놓겠다. 그 내려놓은 게 첫 번째가 뭡니까? 공천권입니다. 자기가 안심하고 대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공천권만은 포기를 하지 못하겠다. 이 순간에 황교안 대표는 보수통합은 애초에 물 건너가는 거고 본인 또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 그럼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보수통합은 안 된다고 봐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뭐 보수통합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물론 이런 지적을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통합을 추진하는 주체들이 다 새겨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무지무지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익도 조정해야 되고 감정의 골도 넘어야 되고 또 실제로 그 혁신도 담아내야 되거든요. 저는 핵심은 통합을 통해서 혁신을 해야 이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지. 통합이 지분 나눠 먹기나 뭐 밀실야합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적당히 조정을 해갖고 이게 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통합 논의가 구체화되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혁신 논의들이 담아질 것이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느 수준에서 내려놓을 거냐 하는 것도 그 틀에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 전 변호사님처럼 비관적이지는 않은데 그런 어떤 취지, 정신 이런 거는 보수 통합하는 사람들이 새겨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 대표 옆에 계시니까 지금 비관적이 아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철희 의원님. 네, 저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뭐 남일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가 민주당 소속인데 과거 민주당이 이 분열과 통합의 역사로는 뭐 일각이 있는 세력이거든요. 숱하게 분열하고 숱하게 통합해봤는데 참고 삼아 제가 말씀드리면 2012년 총선 때 당시 민주당은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국당은 그 당시엔 새누리당이었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와서 혁신했습니다. 예상을 띄웠고 혁신이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153석을 얻었습니다. 지난번 총선, 2016년 총선 때 제가 민주당의 전략기획 본부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야당 심판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당시에도. 왜냐하면 이게 선진화법 이후에 야당이 비토권이 워낙 세졌기 때문에 야당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 책임론이 굉장히 높았는데 가면 갈수록 정권 심판론이 더 커져서 사실은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지난 2010년 총선은 저는 이중의 심판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당도 심판받았고 민주당도 심판받았다. 그러니까 한국당은 1당에서 완전히 2당으로 전락하면서 심판받았고 저희는 비례 투표에서 정당 투표에서 심판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약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그만큼 저는 무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보수를 진단할 때 이 위기의 결과가 분열인지 아니면 분열의 결과가 위기인지 잘 따져봐야 되는데요. 저는 위기의 결과가 분열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분열의 결과로 위기가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보수는 제 경험에 비춰보면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서 국민 마음을 얻으려고 해야 되지 이렇게 규모의 경제로 가서 한번 붙어보겠다 1대1로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예. 그 혁신을 담아내지 못하는 통합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결과적으로는 혁신인데 총선이 지금 넉 달 남지 않았습니까? 이 넉 달 동안에 사실 어느 구름에 비가 내릴지 모르는 거예요. 총선 안에 넉 달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석 달 남았습니다. 뭐 석 달 달이시면 곧장 선거 운동 기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과거 그 역대 총선을 보면 총선 3개월 전에 판세가 총선 결과로 이어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총선 3개월 전에는 뭐 여당이 유리했다 하더라도 그 3개월 안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기거나 또는 이슈가 새롭게 전환이 되거나 또는 앞서가는 정당이 자기 실수로 넘어져서 골대 앞에서 넘어지는 그런 어떤 행위들을 해서 결국은 자멸하기도 하고 또 상대 후보가 아까 이제 수문표라고 그랬지만 특히 집권 3년 4년 차 일어나는 선거는 정권 심판론이 먹힐 환경이 상당히 많이 조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권 심판론이 먹힐 수 있는 이슈를 찾아서 그것이 점화가 되면 그 여론조사 상으로 나타나지 않은 표들이 결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몇 번에 저도 정무수석하면서 경험한 거지만 여론조사 결과하고 실제 결과가 달라지는 거를 대단히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건 여론조사가 틀렸다기보다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적극적 이 반대층 또는 분노층이 투표장으로 대거 몰려 나오게 되면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3개월 반 정도 남은 이 국면에서는 현재의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예. 순진한 생각이다. 이런 지금 뭐 보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50% 내외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앞서 있습니다. 어떤 조사는 뭐 꽤 포인트가 좀 넓게 벌어진 경우도 있고 좀 좁혀졌다, 뭐 넓혀졌다 하는 상황인데 그 자체를 지금 선거에 적용시켜서 판단하기는 어렵다. 저는 아직까지 어렵다고 보는 예. 거예요. 그 이를테면은 제가 이제 그 2016년 선거도 그랬고요. 예. 2016년에 여기 그 전 스트라다무스도 계시지만 제가 그 국회에서 이 문제 갖고 서로 이 내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도 박스트라다무스 비슷한 그 역할을 했는데 그때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 당시 여당이 과반수 이상을 얻는다고 선거 이틀 전까지도 했어요. 근데 예. 물밑 민심은 벌써 달라지고 있었고요. 정권 심판론적으로. 그때는 특히 이제 그 2010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령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모든 선거에서 20% 내지 30% 여론조사가 앞섰습니다. 근데 서울시장 선거 판을 깨보니까 결국 0.몇 % 이겼거든요. 예. 진 선거를 새벽에 뒤집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0%가 넘을 때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여당의 지지율이 총선 때까지 이어진다 이런 것은 좀 더 지켜봐야죠. 예. 근데 여론조사는 좀 이제 우리가 조심해서 해석해야 되는데요. 과거 사례를 이제 언급할 때는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까지만 해도 법이 아직 정비되지 않아서 집 전화 위주로 이제 여론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법을 아주 발전한 기법을 지금처럼 안심번호를 사용해서 하는 걸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통계상의 오차나 여론조사상의 오차도 많았어요 그때는. 근데 최근 통계는 좀 더 정확해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여론조사의 수치를 보기보다 흐름을 이렇게 이제 보면 지방선거 때,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이 완전 참패를 당했잖아요. 대통령 선거에 이어서. 근데 묘한 게 그 직후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예.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도 굉장히 좁아졌어요. 빠른 속도로 짧은 기간 안에. 이제 그게 뭐였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방선거도 심판선거였다는 거예요. 탄핵,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이렇게 심판선거를 두 차례나 했어요. 그 이제 국민들이 좀 분이 풀려가지고 이 정도 혼내줬으면 이제 좀은 된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했을 때라고 봐요. 근데 그때가 자유한국당이 그때 이후에 뭘 많이 잘못했다고 봐요. 그렇게 한동안 좁혀져서 가다가 그 근자에 와서 보면 다시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조국 사태 국면에서 더 좁혀졌고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내려갔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면 역전시킬 수 있다고 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민심이라는 게 참 알 수가 없는 건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가 지금 심기를 건드렸어요. 여론의 심기를, 민심을 건드렸는데 그게 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짐작하기에는 통합은 중요하죠. 선거를 할 때는 분열돼 있으면 구도상 불리하니까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야합이라는 비난을 받든 밀실 거래라는 이제 뭐 비난을 받든 여하튼 후보 숫자를 비슷한 노선을 가진 후보 숫자를 줄이는 거는 선거에서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통합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이제 지금 두 분 말씀처럼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두 번째는 통합만 해갖고는 될까? 이게 뭔가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좁혀지던 분위기에서 채고 나서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이제 옛날에 했던 잘못들을 심판한 거는 거의 지방선거로 끝을 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래 됐어 이제 보니까 좀 나아졌네, 좀 예전보다 좀 믿을만해졌어. 이런 것을 줄만한 어떤 행위를 못했지 않은가? 예. 그렇게 의심을 해요. 그래서 지금 통합과 아울러서 진짜 노선이라든가 예. 정책이라든가 뭐 공천이라든가 조직 운영이라든가 문화 모든 면에서 좀 혁신을 해야 되는데 예. 그 문제인데요. 안 보이는 지금, 잠깐만요. 네. 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셔서 말씀하시죠. 아니 그 여론조사를 두 분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게 정치평론 오래 했으니까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우리나라 여론조사 뭐 책상에서 조작한다고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률에 대해서 너무들 신경을 안 쓰고 하는 여론조사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집권 여당이 힘을 갖고 있고 대통령이 권력자니까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 대통령의 표를 던졌던 사람은 쉽게 여론조사에 응합니다. 가령 민주당이 그 갤럽이 마지막 여론조사했던 게 작년 12월 20일 발표된 거예요. 그게 그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5%가 떨어져 갖고 44%로 떨어지고 이 비판하는 쪽이 46으로 올라가서 다시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겁니다. 계속 뭐 차이가 벌어진다는데 그게 아니고요. 최근에 코리아 리서치나 뭐나 그 어제 그저께 한 그 여론조사를 나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특정 업체를 거론해서 뭐 한데 신뢰하지를 않아요. 나는 그래도 갤럽을 왜 조금 높게 평가를 하는가 하면 그나마 응답률에 신경을 쓰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갤럽에 보면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게 37%고 마지막 20일자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한국당을 지지한다는 게 23%예요. 아직까지도 거기에도 샤이 보수들이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왕 선거 결과에는 완전히 그 앞에 직전의 여론조사와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제가 곧 마칠게요. 그런 것도 보수가 통합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게요. TK하고 호남이 특정한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나머지 가령 영남만 하더라도 PK 그리고 울산까지 만약에 통합이 안 되면 4분 5일 됩니다. 보수 후보는 설명식 다 나올 거고 표는 다 찢어질 거고 안 그래도 부산도 지금 민주당이 당선된 곳이 5군데나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샤이 보수라고 이제 아까부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좀.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그 집권당 이런 쪽에 뭐 생각을 해서 답변을 일부러 안 한다. 사실은 보수 쪽을 지지하지만 근데 요즘도 그런가 하는 생각도 사실 좀 한편에서 들기도 하고 그래서 혹여나 그것이 샤이 보수가 아니라 단지 어떤 그 정치에 대한 어떤 그 무기력증, 혐오 이런 것들 때문에 답변을 안 할 뿐이지 나는 보수를 지지하지만 답변하지 않는 거야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은 있지 않나요? 아니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예. 나는 보수인데 한국당은 또 저 마음에 안 든다. 예. 그런 사람도 샤이 보수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그런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생각보다 우리 정치 지형에서 중원이 넓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소위 중도 좌파, 중도 우파 또는 중도 보수, 중도 진보에 해당되는 이분들이 그 매번 총선 때마다 스윙 보트층이라 그러죠. 예. 일루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저는 좀 넓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지금 제일 그 자유한국당이 겪고 있는 곤란은 유 지사장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중원으로 확장하는 능력이 지금 약한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젊은 사람들 세대로 보면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이런 어떤 좀 그 중도적인 성향이 있는 층들에게 매력적인 정당 또는 매력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는 데 따른 문제예요. 그 확장성의 한계의 문제도 이 통합의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그 젊은 층에게 소구력이 있는 젊은 인재들도 많이 포용을 해야 되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일정한 상징 자본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도 예. 이번에 같이 하지 않으면 그런 어떤 확장성을 보여주기 어렵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도 여론조사도 뭐 저도 여론조사 회사에 좀 있었으니까 오래 있었죠. 네.
그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요. 지금 말씀하신 정당 지지율이나 뭐 대통령 지지율 이런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계속 이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크게 봐야 될 큰 흐름으로 봐야 될 거는 이 정권 심판론이냐 야당 심판론이냐 이 추세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야당 심판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차이가 현재로서는 있는 이게 이제 바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렇고요. 또 하나는 각 정당에 대한 호감도와 반감도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뭐냐면 좋아하는 층도 있긴 합니다만 싫어하는 층이 워낙 두텁고 견고합니다. 3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경우들은 거의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총선의 경우에 중요한 거는 2012년 총선도 그랬습니다만 자기 주자의 좀 윤곽이 보이는 쪽이 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총선이라는 게 여당은 이른바 회고적 투표라고 그래서 성적표 보고 투표하지만 자기 주자들이 등장하면 다음 대선에 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걸 보고 찍게 되거든요. 그럼 여당은 자기 주자군이 조금 낮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그래서 현재 이런 요 3가지 팩트만 놓고 보면 여당이 불리할 게 없는 선거인데 근래 우리 선거를 보면 워낙 유동성이 강한 선거라 한두 달 새에 여론이 확확 바뀔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저는 이번 선거의 제일 차 변수는 정부 여당이 이 국민들로부터 찍을 동기를 주느냐 못 주느냐라고 저는 봅니다. 정부 여당이 찍을 동기를 못 주면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찍을 동기를 준다 그러면 저는 예상보다 더 선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변수가 있죠. 그게 이제 북한 문제잖아요. 예, 지금 가령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 아니면 민주당 지지도 이 중에 지지 이유가 뭐냐 이러면 첫 번째가 외교 잘했다. 대북 관계, 대북 관계 지금 평화 유도 잘하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뭐 저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런데 가령 문재인 정부 실정이 뭐냐? 문재인 정부를 왜 반대하느냐 이러면 문 대통령을 왜 반대하느냐 이러면 첫 번째 들고 있는 게 경제 문제입니다. 살기가 너무 어려우셨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경제는 선거를 좌우하는 가장 큰 이슈가 늘 되어 오는데 우리나라 특성상 이게 북한 문제가 모든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바로 그 전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만났잖아요. 그게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건 사실입니다. 그 바람에 나는 야당이 일패도지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도 근데 김정은이가 어제까지 내 새로운 전략무기 있어 나 가만 놔둘 거야 그거 방방거리니까 지금 이게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힘이 되겠지만 뭐 중재자 촉진자를 자처하던 문 대통령에게는 완전히 웃기는 일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어느 날 태도를 바꿔갖고 나 문 대통령 다시 만날 거야. 내가 판문점 내려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평화쇼가 벌어진다면 이게 또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에 김정은이가 미치는 영향이 꽤 많이 있다.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사이 간첩 같은 자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요사이 우리 주변에 말하는 거 보니까 아니죠. 저는 아니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사상의 자유가 있고 하지만 이 남북 분단이 돼가 있는데 위마지 환영단이니 백두혈통 뭐 칭송위원회니 하는 그따위 위원회가 방향무도한 발언을 하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무래지를 못해. 신문에 글 하나 안 나와. 근데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게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원래 겁나서 피하는 거지. 원래 어거로한테는 먹이를 주지 말라 그런 이제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먹이를 주면 자꾸 시끄러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무시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 유판스가 카메라 딱 보고 얘기하세요. 나는 그런 자들을 무시합니다. 딱 정확히 말하라고. 저는 뭐요? 나는 그런 자들을 무시합니다. 아니 자라고 하면 안 되고요. 뭐 백두혈통 칭송한다느니 뭐 이런 활동하는 분들을 무시합니다. 저는. 그렇게 됐죠. 제가 권력 같으면 처벌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아무리 터무니없는 이제 그걸 왜 처벌 못해요? 국민 대다수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의견조차도 좀 말해도 괜찮은 사회가 좋은 사회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양해해 주시고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통합 문제는 구도와 관련된 거라서 되게 중요하다. 모두가 다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통합을 하기 위해서 보수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또 그 당원들이나 지지자를 설득할 수 있는 매우 유연하고 이제 높은 수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도 다 이제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는 선거에서 두 번째 문제가 이슈인데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문제는 굉장히 유동성이 강한 이슈예요. 어떻게 보면 여당도 야당도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가 뭘 할 수는 없는 그런 요소여서 불안 요소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여권에서도 지금 이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이번 총선에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불안 요소임을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그게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고요. 이제 민생, 경제, 뭐 일자리 이런 문제들이 국민의 최대 관심사라는 것. 그리고 이 분야에 정부의 지난 3년에 대한 평가가 가장 박하다는 거. 이것도 뭐 여론조사 불신한다고 하시지만 여론조사에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체험적인 인식과 여론조사 데이터가 일치하기 때문에 전 변호사님도 그건 다 받아들이시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얼마큼 야당이 그냥 정부가 뭐 한국 경제 폭망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이제 입법 과제나 이런 것들을 총선 때 시민들이 이해하고 반길 만한 것들을 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는 여당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해야만 돼요. 지금 성적표가 안 좋기 때문에요. 참 변수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는 이슈라고 하기보다는 인물과 관련된 건데 공천 파동이요. 이게 지난 2016년 선거 때 여당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려는 게 그냥 다 드러났고 김무성 당대표가 인장을 들고 부산으로 뭐 가서 영도다리에서 머리 휘날리면서 뭐 영상 찍고 이런 일이 터지면서 이른바 진실한 사람들 진박 논쟁이 가세하면서 중도층의 시민들이 이건 너무한다. 그리고 웬만하면 밀어주려고 그랬는데 이것까지는 못 봐주겠다. 이게 그냥 컸거든요. 근데 이 공천과 관련된 내부 갈등은 지금 민주당은 매우 질서정연하게 지금 의원 평가, 불출마, 전략지역 선정, 이제 영입 인사 발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고 있고 공천 경선 과정도 매우 체계적으로 관리될 걸로 보여요 지금.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아까 전 변호사님 말씀처럼 당대표가 누군가 진짜 승복할 만한 인물을 모셔다가 위원장을 시키고 정권을 줘버리면 그러면 좀 풀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 아마 굉장히 시끄러워질 거예요. 이 점도 지금 자유한국당에 약간 불리한 그런 요소가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게 선거를 예측할 때 중요한 이 변수 중에 하나가 이 적극적 지지층과 적극적 이 부정층, 반대층이 어떤 쪽을 더 많이 투표장으로 끌고 나올 수 있느냐 이게 그 투표를 하도록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또는 이 여당의 가장 약점은 국정 성과가 별로 나온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 모든 정책 지표에 대한 국민들 평가를 보면 복지는 좀 높아요. 워낙 많은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실제로 복지 혜택을 현금으로 받는 층들이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높지만 다른 부분에 대한 이 성과는 거의 부정적 평가가 대단히 높거든요. 이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현재의 여권을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갈 이 동인이 약해지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그 반대쪽에서는 또 적극적 반대층, 분노를 표출하는 적극적 반대층의 크기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조금씩 늘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샤이 보수라기보다는 이런 분들은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키우면서 동시에 중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피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했던 것에 대한 성과에 대한 비판도 포괄적인 비판이 아니라 그중에 이제 그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 이슈를 날카롭게 벼리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역시 공천입니다. 핵심은 결국 공천을 제대로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대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정치 안 하는 사람들은 오롯이 할 수 있지. 아무튼 저희가 어제 오늘 지금 신년 토론하고 있고 어제 언론개혁 문제 얘기했고 정치개혁 얘기하고 있는데 사회자로서 느낀 것은 어제 토론보다 오늘 토론 굉장히 좀 진지하게 더 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사회자가 약간 좀 장난기가 발동하고 있는데 뭐냐면요. 저희가 그 몇 가지 변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보수통합 전 변호사께서는 그 좀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말씀하셨고
몇 가지 불안 요소냐 긍정 요소냐로 놓고 보는 남북 관계, 북한 문제죠. 그것도 전 변호사께서는 자칫 전 변호사 입장에서 보실 때 긍정 요소로 작용할 어떤 이벤트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건 아까 평화 쇼라고 표현하시긴 했습니다만. 근데 아무튼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어찌 보면 이 불안 요소는 지금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게 과연 커다란 변수가 될 것이냐로 놓고 볼 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공천 파동은 그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놓고 보자면 제가 장난기가 발동한다고 말씀드린 거는요. 전 스트라다무스께 그 발음이 왜 그래 안 돼요? 죄송합니다. 천하의 손스키 앵커께서 예, 저스트라다무스. 예, 전 스트라다무스께서 죽은 노스트라무스가 물겠습니다. 그 발음이 안 되시는 거 보니까. 아무튼 예. 그 예측을 좀 해보시죠. 복채를 줘야만 하는. 그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내가 하나만 짧게 한 1분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시죠. 나는 이 정부가 지금 512조가 넘는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요새 신문에 쫙 한 거 보세요. 올해부터 바뀌는 일. 청년수당 확대하죠. 50만 원짜리 6개월 주는 거 확대하죠. 예. 아동수당 다 7세 미만에 10만 원씩 별도로 다 주죠. 노인수당 또 다 그 20% 그 합의 20% 30만 원 40%까지 올려놨죠. 그 35만 원 최대 액수 주는 거. 돈 푸는 일에 지금 온 정부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돈 많이 써라. 작년 연말에 예산 남기는 놈은 앞으로 막 목 다 잘라버린다. 예산 쓰라 이거 아니에요. 그냥 각 지자체가 예산 쓴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돈 풀으란 말이야. 그게 뭔가 하면 온 정권이 암암리에 내년 총선에 전력 투구한다. 이 예산, 무기는 예산이에요. 그래 갖고도 나는 여당이 질 거라고 봅니다. 예. 왜 질 거냐? 예. 문 대통령이 일방 독주가 너무 심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 품성과는 달리 일방 독주가 너무 심했단 말이에요. 특히 올해 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두고 벌인 그리고 예산안 통과를 두고 벌인 이 일방 독주는요. 우리 국민들 환희 압니다. 다 봤잖아요. 예. 적어도 8월 10일입니까? 12일입니까? 그날부터 거의 10월 한 중순까지 신문 일면 헤드라인은 항상 조국이었습니다. 그 발음식 범죄를 두고 11개의 범죄로 기소를 하니까 청와대에서 국민소통수석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드는 검찰의 수사권이 있는데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인사권을 흔들면서 그런데 결과는 옹색했다? 지금 정말 제정신인가요? 그 11개 범죄는요. 옛날 특검에 윤석열 총장이 팀장했잖아요. 그 가치 잣대를 기준으로 하면 구속을 시켜도 10번을 더 구속시켜야 될 범죄들입니다. 그런데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얘기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 국민들이 거기 끄떡끄떡 거릴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나는 이 이른바 다깨문이라 그러죠. 다깨문입니까? 뭐 그쪽 이 친문 세력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이다. 이번에 정경심도 바깥에 편지 쓸 때 깨시민에게 감사한다고 그랬다고. 나 그 유시민으로 잘못 읽어냈어요. 그냥 깨시민에게 감사한다. 좀 그만 놀리시고요. 그런데 실제 나는 우리나라에 깨시민들이 많다고 봐요. 깨어있는 시민들이.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게 문 대통령의 독주를 막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이 반론을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걸어놨는데 살짝만 뭐 살짝 하시든 크게 하시든 뭐 제대로 하세요. 예측하기 전에 전 변호사님 말씀에 약간 텀만 좀 낼게요. 각주만. 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조국 교수 기소 내용에 대한 품평, 뭐 비평, 뭐 논평이죠. 논평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전 변호사님은 좀 불쾌해하시겠지만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 메시지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 수석의 논평은 그냥 수석의 개인적인 입장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청와대 수석이 그렇게 논평을 냈다는 것은 지금까지 조국을 기소하기까지 진행되었던 4개월의 수사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보인 모든 행동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불신으로 결론 지어졌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이제 일단 해석을 한다는 점을 제 의견이에요. 청와대에 물어본 건 아니고 그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문 대통령의 폭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제일 큰 요인이 무엇일까? 박경준 교수님이 아까 지표가 나쁘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이 정도 수준의 지지율이 유지될까 하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특성에 대한 신뢰가 그 요체라고 저는 봐요. 저 사람이 성적이 별로 안 좋을 수는 있어. 근데 무슨 나쁜 마음을 먹거나 뭐 어떤 사심을 품거나 게으르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닐 거야라는 그 안정적인 성품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커요. 국가 지도자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 지지율이 이렇게 됐던 거는 노무현 대통령의 성격과 닮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져도 야금야금 떨어지고 올라가도 야금야금 올라가는 이유가 그것과 관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정부 여당의 어떤 선택 행동에 대해서 이제 전 변호사님이 그렇게 평가하실 수는 있는데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이제 본다는 말씀 덧붙이면서 전망을 할게요. 예. 저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큰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그 범진보 진영 그러니까 이번 사닥이 이상한 형태로 진행이 되었던 그러니까 여당 혼자서 가는 게 아니고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우호적인 정당까지 포함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서 원만한 어떤 국회에서 입법 의결을 할 수 있는 정족수 그게 60%잖아요. 그럼 180석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소속 경우에 따라서 무소속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그걸 달성하냐 못하냐가 향후에 문정부의 후반기 그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 청와대와 국회와의 관계, 아니면 총체적으로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을 가늠하는 중요한 목표치가 될 거라고 보고 거기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섞인 전망. 알겠습니다. 아유, 자, 제가 잘 틀려요. 밝은 눈을 잃으신 겁니까? 예, 언제부터 잠깐만요. 그렇게 됐어요? 시간은 소망에 끌리다 예. 보면 제가 조금- 예측을 잘못할 수도 자, 있죠. 시간은 예. 2, 3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예. 제가 뭐 간단히 그 대통령 지지율 40%대라는 건 그렇게 높은 지지율이 아니에요. 특히 이 정권처럼 지지층 결집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이 국정을 운영한 그 결과치고는 그 확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반수 의석을 이 민주당만으로 할 수 있다는 건 더구나 지금 선거법 하에서 그건 굉장히 무리한 그 예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윤도한 수석 그 태산명동 서일필 그 쥐가 그런 큰 쥐가 있나요? 12개 그 범죄 하나하나를 보면 이 정부가 핵심 가치로 얘기했던 공정, 정의 이런 것과 다 위배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검찰의 그건- 주장일 뿐이에요. 아니, 검찰의 주장일 뿐이에요. 예. 아니, 검찰의 그렇게 주장일 얘기를 하면 뿐이에요. 통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자기 통치권의 일부인 검찰을 전적으로 무시하거나 그것을 거짓말로 치부하는 것은 그것은 가장 하지 않아야 되는 행위예요. 지난 2년간 적폐청산 수사할 때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동일한 그런 어떤 지금 검찰이 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기준으로 보면 그 2년 동안 했던 적폐청산 수사도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그럼 뭐 어차피 특수부가 이번 뭐 판결 자기 속에서 예. 조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 자, 적폐수사. 하시던 말씀 그래서 마무리해 주시죠.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이 보수야당이 하기 나름이지만 현재로서는 비세지만 지금 국민들이 지금 이 정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비판이나 분노의 이 감정을 생각하면 현재 야당이 갖고 있는 의석보다는 더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야당이 지금의 의석보다. 지금 예. 야당이 갖고 있는 의석보다는 야당이 선전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변수에 정당의 호감도 반감도 정권 심판론 야당 심판론 또 자기 대선 주자의 구도 이런 것들에 더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정권의 전례 비추어 보면 아마 언론 표현을 쓰자면 조국 사태를 겪고 나면 이 정도 지지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폭망했어야지 맞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그건 50% 가까이 어떤 조사는 50% 넘어가는 조사의 지지를 버티고 있는 것은 여당이 잘하고 있다, 대통령이 무조건 잘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저는 우리 유 작가님이랑 생각이 같은데요.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저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정부 여당이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득권을 버려가면서까지 미래를 향해서 나가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것이 성과가 안 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전망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평가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야당이 지금처럼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구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저는 여당이 이길 거고요. 진보개혁 진영이 상당히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편이 질 거야라고 말씀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시라는 거 4년 알고. 전에는 그랬어요. 변호사님하고 할 때. 그런데 이 아이고, 판에 알겠습니다. 이 판에도 여당이 이기면 정말 예. 이민 가야죠. 아니요, 잠깐만. 그만하세요. 아니래요입니다. 이민만은. 예. 할 거야. 예, 그건 보겠습니다. 결과 보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아이고 선거 졌다고 이민을 가요. 예. 어떻게 살아요? 왜? 정의가 무너진 나라에. 국민의 자. 선택을 존중하셔야지. 예. 그래서 자 이제 조용히 해주시면 미안합니다. 자 누구나 자기 편이 이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제가 알고 드린 질문이죠. 근데 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네 분께서 근거로 대주신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찬성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결국은 관건이겠죠. 예, 그래서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석 달 조금 더 남은 그런 선거인데 뭐 올해 가장 큰 행사이기도 하고 선거 결과를 한번 지켜보면서 오늘 토론을 좀 되새김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틀에 걸쳐서 진행된 저희 뉴스룸의 신년 특집 대토론 오늘은 이제 정치개혁을 화두로 해서 진행했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뉴스 진행도 오늘로 마지막이 됐습니다. 뉴스룸의 앵커로 있었던 지난 6년 4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또 그동안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무엇보다도 크게 감사를 드리고요. JTBC 기자들은 앞으로도 역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Come gather round people wherever you roam and admit that the waters around you have grown and accept it that soon you'll be drenched to the bone. If your time to you is worth saving, then you better start swimming or you'll sink like a stone, or the times they are a-changing. Some writers and critics who prophesize with your pen, and keep your eyes wide, the chance won't come again. And don't speak too soon, for the wheel's still in spin, and there's no telling who that it's naming was the loser now.